1605년 5월 9일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수석 항해사였던 존 데이비스는 배를 타고 동인도로 향하던 중 극심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다들 배를 사수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버티던 와중 선원들이 난데없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때 아닌 소란에 데이비스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돛대 위를 올려다봤죠. 그리고 돛대 꼭대기에는 선명한 푸른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찬 비바람 속에서 일렁이는 불꽃은 실로 기이하고 신비스러운 광경이었는데요. 데이비스는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였죠. 폭풍이 몰아치던 밤 우리의 주 돛대 위에 큰 양초 크기의 불꽃이 나타났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를 성체라고 부르며 이 불꽃은 최악의 상황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리는 신성한 표시라고 말하였다. 과연 그 후로 거짓말처럼 폭풍이 멎었다. 1605년 뱃사람들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었던 것은 세인트 엘모의 불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기적이었습니다. 성 엘모는 고대 로마 제국의 주교였던 에라스무스의 또 다른 호칭인데요. 바로 옆에 떨어지는 낙로에도 전혀 놀라지 않고 설교를 이어갔다는 일화로 인해 그는 번개를 두려워하는 선원들의 수호 성인이 될 수 있었죠. 때문에 옛 선원들은 폭풍 속 배의 돛대 끝에서 불현듯 피어오르는 푸르른 불꽃을 두고 성 엘모가 번개로부터 자신들을 수호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밝혀진 사실은 이와 달랐는데요. 세인트 엘모의 불은 번개를 동반한 폭풍이라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게 될 시 선박의 돛대와 같은 돌출된 끝부분에 대기 전기가 방전되면서 나타나는 기상현상의 일종이었죠. 이처럼 과거에는 신비롭고 신성한 것이라 여겨졌던 현상들은 현대에 들어 그 원인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고대부터 목격되어 왔으나 현대에 발달된 과학으로도 원인은커녕 실존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도 있는데요. 바로 구전현상, 즉 라이트닝 볼이죠. 구전현상, 구상번개, 영어로는 볼 라이트닝이라 불리는 이 신비로운 현상은 말 그대로 구 형태의 번개입니다. 이는 세인트 엘모의 불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자연에서 매우 희박한 확률로 발생하는 것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발생 원인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학자에 따라서는 이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할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까지 있죠. 라이트닝 볼에 대한 최초의 문서화된 보고는 12세기 지금으로부터 80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195년 6월 7일 영국의 수도사였던 캔터베리의 거버스는 매우 이상한 기상현상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런던의 하늘에서 놀라운 징조가 내려왔다. 짙고 어두운 구름 아래에서 구형의 흰색 물질이 방출되었는데 그 불빛 구체는 곧장 강을 향해 떨어져 내렸다. 이것은 신의 계시일까? 더럼 대학의 물리학자 브라이언 테너 교수는 800년 전 거버스가 목격하고 종교적인 해석을 달아놓은 이 기록이 구상번개 현상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들은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서 기록되었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사례는 17세기 발생하였던 심판의 날 사건이죠. 1638년 10월 21일 일요일 영국 대번주 와이드컵 마을에 위치한 세인트 판크라스 교회 오후 예배가 진행 중이었던 교회에는 약 300명의 신도들로 만석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이내 교회 안의 모든 불까지 꺼져버렸는데요. 한 치 앞도 분간되지 않는 어둠 속 창문으로 2.5m 크기의 빛덩어리가 들어왔고 그것은 교회 안 이곳저곳에 부딪히며 벽과 의자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듯 사납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심판의 날이 도래했다. 이것은 신의 분노다. 교회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잠깐의 소란이 끝나고 빛덩어리는 매캐한 유황 냄새를 퍼뜨리며 공중에서 사라져버렸는데요. 이때의 소란으로 인해 건물은 반파 수준으로 부서졌으며 총 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을 입었죠. 목격자들의 당시 증언에 의하면 빛덩어리는 지붕을 찢고 나무의 들보를 뚫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돌과 목재에 의해 목숨을 잃은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망자들은 모두 몸에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는데요. 그들의 상태를 확인한 조사관은 셋 모두 끔찍하게 타버렸다라는 기록을 남겼죠. 17세기의 시대상에 더해 사건이 발생한 곳이 교회였다 보니 당시 이것은 신의 분노, 악마의 장난, 지옥의 불꽃 등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기현상들은 이후로도 세계 각국을 넘나들며 목격되었고 때로는 심판의 날 사건처럼 사망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도 했는데요. 1753년 러시아의 물리학자였던 게오르그 리이만은 실험 도중 발생한 구형 번개에 이마를 맞고 그 자리에서 감전사하였는데
이 기상천외한 사건은 사파로도 남아 전해지고 있죠. 이 같은 현상들에 관심이 생긴 프랑스의 과학작가 윌프리드 드 폼비엘은 그때까지 목격된 라이트닝볼 사례를 전부 모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무려 150건에 달하는 보고를 취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목격자 중에는 당대 네로라 하는 지식인들 또한 포함되어 있었죠. 또한 흥미로운 것은 라이트닝볼에 대한 독특한 설명들이었습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그것은 마치 자유의지를 가진 것처럼 하늘을 날아다녔고 건물의 복도를 타고 이동하거나 사람에게 달려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윌프리드는 그것이 금속에 끌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설명하였죠. 하지만 라이트닝볼에 대한 기록 중에서는 창문이나 벽을 그대로 통과하거나 뚫고 지나갔다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목격담들도 존재했습니다. 1925년 4월 독일 비쇼프 스베르다의 우편 배달부는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빛나는 공이 보도 위 공중에 떠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요. 그것은 주변의 전화선을 따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더니 앞을 가로막은 유리창에 동전 크기의 완벽한 둥근 구멍을 뚫으며 막힘없이 전진했다고 하죠. 빛나는 공은 그 뒤로 200m를 더 이동하다가 전신주에 닿았는데 그 즉시 케이블이 끊어지고 주변 작업자들이 기절하듯 땅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들 중 다친 이들은 없었지만 그들 모두는 가벼운 감전 증세를 보였다고 하죠. 2011년 체코 공화국의 도시 리베레츠에서는 2m 크기의 빛나는 공이 지역 항공통제실 창문으로 통과해 들어와 고무공처럼 사방으로 튕기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통제실에 있던 직원들은 그것이 소멸하기 전까지 다들 두려움에 떨며 책상 밑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빛나는 공은 어느 순간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고 공에 닿은 컴퓨터들은 전부 작동을 중지해 복구 기술자를 불러야 했으며 모니터 하나는 아예 파괴되어 버렸다고 하죠. 또한 구상 번개는 2차 세계대전 중 전투기 조종사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푸파이터의 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푸파이터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0년대 연합국 항공기 조종사들이 목격했다는 궤비행체인데요. 그것은 전투기 주변에 떠다녔다고 하는 정체불명의 동그란 빛이었죠. 그것은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와 비슷했습니다. 흰색 또는 주황색으로 밝게 빛났어요. 연합군 사령부는 이에 대해 독일의 신무기라고 판단하였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실시된 조사 결과 이 같은 구형 빛은 일본과 독일의 전투기 조종사들 역시 동일하게 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비행 접시, 즉 UFO의 시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이것이 구상 번개의 일종이었을 거라 해석하기도 했죠. 구상 번개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가설들은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세인트 엘모의 불이 분리되어 떨어져 나온 것이다. 마이크로파가 플라즈마 버블 속에 갇혀 생성되는 것이다. 번개의 성광이 뇌 신경세포를 자극해 발생하는 환각이다. 전기가 아닌 뜨거운 가스가 차이는 방울이다 등 학자들은 이외에도 수많은 이론들을 내세우며 라이트닝볼의 생성 원인을 밝혀내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고 어떤 실험을 통해서도 라이트닝볼은 탄생하지 않았죠. 몇몇 학자들이 그 효과를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에는 성공하였지만 목격자들이 증언한 밝게 빛나면서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완벽한 구형태의 라이트닝볼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전해지는 소문에 따르면 천재 전기공학자 니콜라 테슬라가 이것을 재현해내는데 성공하였다고 하나 이 역시 그저 이야기일 뿐 확인된 사실은 아니죠. 구상 번개는 매우 특정한 기상 조건 내에서만 극악의 확률로 아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나 정보가 부족해 실질적 연구는 늘 제자리 걸음인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학자들은 라이트닝 볼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기상현상이며 목격자들의 환각이나 착각, 영상들의 경우 대부분 조작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구상 번개는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전 세계 각국에서 꾸준하게 목격되고 기록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전설 속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북미 원주민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공중에 떠다니는 빛의 영혼 이야기, 빛나는 공 형태의 신비로운 생물이라 묘사되는 아르헨티나의 신화 속 생명체 안치마엔, 둥글게 빛나는 번개의 모습으로 표현되고는 하는 일본의 신수 라이주, 둥근 번개 구체를 조종하였다고 하는 잉카 문명 번개의 신 일리파 등이 구상 번개에 영향을 받은 신화들이라 추측되고 있죠. 또한 현대에 들어 촬영된 영상 중에는 조작이 아닌 실제 영상이라 판명된 촬영본들도 꽤 있는 편입니다. 그 중에는 CBS 뉴스를 통해서 공개된 포착 영상도 있는데요. 진위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개인이 촬영하였다고 하는 놀라운 영상들도 유튜브 내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죠.
학자들은 UFO로 의심받아왔던 옛 문헌 기록이나 사파 속 빛나는 구체들이 사실 구상 번개였을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UFO의 존재를 믿는 이들은 학자들이 구상 번개라고 추측하는 신비로운 기상현상 기록들이 사실 UFO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라이트닝 볼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은 자연의 난제로 남아있죠. 여기에는 어쩌면 이제껏 알려진 상식을 뒤엎어버릴 놀라운 비밀이 담겨있지는 않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551년 잉글랜드의 의사 존 카이우스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여러 차례 유행하며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던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또다시 전 국토를 휩쓸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6년 후 블러디 메리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진 잉글랜드의 여왕 메리 1세의 주치의가 되었을 정도로 명망 높은 의사였던 그는 왕족들의 요청을 받아 방문한 궁정에서 목격한 기괴한 광경을 기록으로 남겼죠. 어떤 이들은 9시만 해도 궁정에서 건강한 상태였지만 11시에 사망했다. 단 2시간 만에 건강했던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이 믿기지 않은 구절이 적힌 저서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땀병, 흔히 땀질 혹은 땀앓이 병이라 불리는 질병을 막기 위한 책 또는 권고문. 땀병의 첫 등장은 영국의 역사를 뒤바꿔 놓을 정도로 아주 강렬했는데요. 당시 잉글랜드는 1455년부터 요크 가문과 랭커스터 가문이 잉글랜드의 왕위를 놓고 벌인 내전, 장미 전쟁이 30년째 이어지는 중이었죠. 1485년 8월 영국 레스터셔 보즈워스 들판에는 두 가문의 운명을 건 대회전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요크 가문을 대표해 왕권을 지켜내려는 리처드 3세의 휘하 병력 약 8,000명, 그리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랭커스터 가문의 헨리 튜더 휘하 병력 약 5,000명, 여기에 리처드 3세에게 충성을 맹세한 신하 윌리엄 스탠리 경과 토마스 스탠리 남작 휘하 병력 약 6,000명, 스탠리 형제가 합류할 경우 병력차가 3배 가까이 벌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승리를 확신한 리처드 3세는 부하들에게 공격을 지시했는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스탠리 형제가 요지부동이었죠. 폐하, 저희 영지에 정체모를 괴질이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땀을 뚝뚝 흘리다가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죽어나갑니다. 저희 병사들 중에서도 감염자가 있을지 모르니 병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최대한 폐하의 군사 접촉하지 않도록 행동하겠습니다. 이미 전령을 통해 스탠리 가문의 영지에 괴질이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던 리처드 3세는 이 변명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스탠리 경은 리처드를 배신하고 헨리 튜더의 편에 붙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리처드의 병력이 소모되기를 기다린 스탠리 형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헨리 튜더의 군세에 가담했죠. 만약 땀병의 존재가 없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이 배신은 리처드 3세의 전사와 튜더 왕조의 성립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서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땀병은 곧 랭커스터 가문에도 커다란 재앙을 안겨주는데요. 승전보를 울리며 런던에 입성한 헨리 튜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이미 도시 곳곳에 퍼져 엄청난 수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괴질의 참상이었기 때문이죠. 1485년 9월 런던에서 땀병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보고된 것을 신호탄 삼아 공식적인 의학 보고서가 기록 속에 등장합니다. 환자에게서는 공통적으로 심각한 발한과 함께 얼굴과 몸이 붉게 달아오르는 증상이 관찰된다. 대부분의 환자는 극심한 갈증과 두통, 더위를 호소한다. 괴질의 증상은 기묘하게 그지없었는데요. 직전까지도 건강하던 청년이 급작스럽게 오한을 느끼는 것이 발병의 계시였죠. 단 몇 분 만에 감염자는 심상치 않은 두통과 현기증을 느끼게 되며 10에서 50분이 경과하면 한 발짝도 뗄 수 없을 정도의 탈진 증세와 함께 죽을 것만 같은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이는 신체가 보내는 비상신호로 생사의 경계에 선 사람들이 흔히 경험한다는 불안감과 비슷한 맥락을 띠고 있는데요. 첫 증상이 시작된 지 약 1시간에서 3시간이 지나면 온 몸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하죠. 온몸을 흠뻑 젖게 만드는 것으로도 모자라 침대 시트를 타고 땀이 뚝뚝 떨어져 내릴 정도의 기괴한 발하는 땀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기 싫었던 환자가 들어간 욕조가 수시간 만에 땀으로 가득 찰 정도의 무시무시한 발한량은 치명적인 여러 증세들을 곧바로 동반했는데요. 선망과 빈맥이 찾아온 환자들은 정신 찰나게 빠져 입을 뻐끔거리며 팔다리를 힘없이 휘젓다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죠. 발병한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3시간, 길어도 18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극심한 복통, 심장통, 메스꺼움 등을 견뎌내고 24시간 이상 땀병에서 살아남는 데 성공한 환자들은 대부분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회복되었는데요. 마치 신이 인간의 죄를 하룻밤 사이에 심판하는 듯하다라는 말이 떠돌아다녔던 땀병의 기묘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일반적으로 역병은 어린이나 노인과 같이 면역력이 약한 계층에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땀병이 기록된 여러 보고서나 책 속에는 어린아이의 감염 사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요. 노인 역시 거의 감염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장 건강해야 할 상류층과 부유한 이들에게서 이상할 정도로 많은 사망자가 나왔죠. 왕위에 오르며 튜더 왕조 초대 국왕으로 등극한 헨리 7세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궁정의 방문과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시장 폐쇄를 권고함과 동시에 종교 퍼레이드를 중단시킵니다. 정확한 방역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15세기였음에도 놀랍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그러나 땀병의 전염성과 위험성은 이런 제한적인 방역으로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10월 한 달 만에 15,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여기에는 2명의 시장과 6명의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헨리 7세가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었는데요.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는 치사율이 높을수록 진행 과정이 빠를수록 전파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병원체는 변종 간의 생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점차 덜 치명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게 되지만 땀병 환자의 사망 과정은 진화에 필요한 시간마저도 허용치 않을 정도로 급격했습니다. 결국 땀병은 그 등장처럼 급작스레 퇴장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악몽의 서막에 불과했죠. 1508년에 재유행을 시작으로 땀병의 물결이 파도처럼 잉글랜드를 강타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땀병에서 회복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면역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사람들은 팬데믹이 일어날 때마다 몇 번이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죠. 최초의 발병 이후 발생한 4번의 재유행 중 가장 심각했던 것은 1528년의 땀병 대유행이었습니다. 북부와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잉글랜드 전역을 휩쓴 것으로도 모자라 독일, 폴란드, 스칸디나비아 등 유럽 본토까지 괴질이 퍼져나갔는데요. 각지에서 수천 수만 명 이상이 사망한 이 대유행은 잉글랜드 왕실에서도 여러 사망자를 냈죠.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윌리엄 캐리의 사례였습니다. 1520년 2월 4일 윌트셔 백작의 장녀 메리 불린과 결혼한 그는 뜻밖의 시련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메리 불린이 국왕인 헨리 8세의 구애를 받고 그의 정부가 되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다행히 몇 년 후 헨리 8세가 메리 불린의 여동생인 앤 불린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며 아내를 돌려받을 수 있었던 윌리엄 캐리의 앞날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듯 보였습니다. 1527년 국왕이 앤 불린에게 청혼을 하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왕비를 처제로 둘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러나 1528년 땀병에 감염된 윌리엄 캐리는 기나긴 인내심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죠. 이때 왕실에서 유행했던 땀병은 아주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앤 불린의 사촌 중 일부가 감염되어 사망한 것을 계기로 그녀 자신까지 런던을 떠나 피신했다는 기록도 존재하는데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여, 부디 걱정하거나 지나치게 두려워 마오. 만약 주님께서 나를 이 환란에서 구해주신다면 곧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니. 끔찍한 여자 관계로 유명했던 헨리 8세조차 정부들을 만나는 것을 깔끔히 포기한 채 188cm의 거구를 이끌고 거처를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방랑 생활을 했을 정도였죠. 왕궁 내부에서 고위 하인들과 귀족 처제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광경을 고스란히 목격했던 그는 1528년 6월 곧바로 런던을 포기하고 템스강 상류를 따라 내려 깊숙이 도피한 후 가히 편집증에 가까운 생존 전략을 세웠습니다. 매일같이 침대, 이불, 커튼, 매트리스를 폐기한 후 새 것으로 갈아치웠고 거처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모든 짐을 버리고 다른 거처로 이동했는데요. 조금이라도 관련 증상을 보이는 하인들은 그 즉시 해고되었으며 거처에 출입하려는 모든 인원은 철저한 목욕을 마친 후 수일간 격리되어 감염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죠. 식사까지 하인들이 방에 두고 간 것을 홀로 먹고 대면 업무를 모두 금지한 채 서면으로만 행정을 본다는 헨리 8세의 과격하고도 집요한 생존 전략은 당시 잉글랜드 내에서 땀병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일설에 따르면 대유행이 끝난 1529년에 헨리 8세는 시녀 중 한 명이 땀병에 걸렸다는 헛소문에 지레 겁을 먹고 그 자리에서 12마일을 도주하기도 했다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의 이 행동은 결코 호들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1551년 발생한 5차 땀병 대유행에서 발생했던 비극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헨리 8세의 소꿉친구이자 그의 처남인 찰스 브랜드는 1545년 노안으로 인해 숨을 거두며 후계자로 장남인 헨리 브랜든을 지정하였는데요. 당시 헨리 브랜드는 1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만 문제는 없었죠. 16세기 유럽에서 남성은 13살에서 14살 정도만 되어도 결혼, 군 복무 등이 가능했으며 후견 체제 역시 존재했기에 1551년에 헨리 브랜드는 이대 서퍽 공작으로서 가문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51년 7월 14일 아침 이대 서퍽 공작 헨리 브랜든이 단 몇 시간 만에 땀병으로 급사하고 마는데요. 가문은 급하게 그의 동생인 찰스 브랜든 주니어를 3대 서퍽 공작으로 서임시키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날 오후 찰스까지 땀병으로 인해 숨을 거두며 브랜든 가문의 남계가 단절되었죠. 하루 만에 가문의 정통성이 무너진 이 대형 사건에 수많은 귀족과 왕족들이 커다란 충격을 받고 관련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각계에서 만들어낸 대증요법과 방역 대책이 땀병을 위해 쓰이는 날은 없었는데요. 1551년을 마지막으로 땀병의 재유행은 거짓말처럼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죠. 수많은 사료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며 확실한 존재가 입증된 땀병의 정체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변종, 탄저균, 한타 바이러스 등의 여러 가설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그 무엇도 땀병의 급속한 진행을 설명하지 못하는데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되는 가설들을 통해 불명확하게나마 당시의 상황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죠. 먼저 병원체가 아닌 오염된 수원이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체에 맹독으로 작용하는 일부 물질이 지하수에 혼입되었다고 생각하면 즉각적인 반응과 면역 불가 등 여러 의문이 해소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해당 가설은 유럽 대륙으로 땀병이 전파되었던 사례와 어린아이와 노인이 감염되지 않았다는 점을 해명하지 못했죠. 두 번째 가설은 당시 잉글랜드에서 유행했던 질병이 1718년 프랑스 피카르디 지역에서 발생한 피카르디 땀병의 원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피카르디 땀병은 들쥐에 기생하는 벼룩을 통해 감염된다고 추정되는 병으로 땀병과 몹시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그러나 극심한 땀과 발열이라는 주요 증상 외 세세한 부분들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기에 이 역시도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명확한 설명이 되지 못했죠. 16세기 영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미스터리한 질병 땀병. 아직까지도 땀병만큼 신속하면서도 치명적인 전염병은 인류사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남쪽 하늘에 검은 구름처럼 지평선 위에 걸쳤더니 이윽고 부채꼴로 퍼지면서 하늘을 뒤덮었다. 세상이 밤처럼 깜깜해지고 메뚜기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그들이 내려앉은 곳은 졸지에 잎사귀를 볼 수 없는 황무지로 돌변했다. 안악들은 모두 손을 높이 쳐들고 하늘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올렸고 남정네들은 밭에 불을 지르고 장대를 휘두르며 메뚜기 떼와 싸웠다. 메뚜기는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흔한 곤충입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메뚜기들은 땅이나 풀 사이에서 몸을 숨기기에 용이한 갈색 혹은 녹색의 보호색을 가지고 있으며 긴 뒷다리를 이용해 폴짝거리며 먹이를 찾아 뛰어다니는데요. 무리를 짓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고독성을 띠는 이들은 가능한 서로 간의 접촉을 피하며 자신의 영역에서 먹이를 섭취하는 것을 선호하죠. 서로가 가까이 접근하는 것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메뚜기는 다른 개체가 다가오는 순간 본능적으로 몸의 10배 이상 되는 거리를 도약하며 상황을 회피합니다. 짝짓기같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메뚜기들이 붙어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생태계는 종종 이들이 결코 원치 않았던 최악의 상황을 불러오곤 하죠. 우연에 우연히 겹쳐 메뚜기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부족해진 탓에 자연스레 무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과밀 상태에 처한 메뚜기들은 스트레스와 먹이 부족으로 폐사하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세계에 존재하는 1만 종 이상의 메뚜기 중 단 20여 종에서는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변이가 발생하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보호색 대신 선명한 검정과 노랑이 온몸을 뒤덮고 상징이나 다름없던 기다란 뒷다리는 짧아져 몸통에 달라붙습니다. 변이가 시작된 메뚜기들이 도약을 대체할 이동수단으로 비행을 선택한 것인데요. 날개는 길고 강하게 발달하고 흉부와 복부는 굵고 단단하게 변화하며 생태 그 자체에 대격변이 찾아오죠. 이들의 이름은 황충. 수많은 신화와 역사 속에서 종말이자 신벌, 재앙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괴물입니다.
일부 메뚜기 종이 어째서 황충으로 변이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다만 여러 연구를 통해 그 변이의 메커니즘이 일부 파악되었을 뿐이죠. 서식 밀도가 올라가며 밀집된 메뚜기 개체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간에 접촉하게 되는 빈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머리와 몸통, 특히 민감한 감각기관이 집중된 뒷다리가 반복적으로 부딪히고 맞닿게 된 메뚜기는 아주 커다란 촉각 자극을 받는데요. 여기에 더해 시야에 다른 메뚜기 개체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옴과 동시에 후각은 사방에 산재한 메뚜기 페로몬을 감지하죠. 즉 촉각과 후각, 시각 모두에서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다라는 자극을 끊임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감각 자극과 함께 고온다습한 기후 조건이 일정 임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메뚜기 체내의 가슴 신경절에서는 세로토닌 분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흔히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세로토닌은 인간에게 있어 우울감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메뚜기에게는 이 행복 호르몬이 마치 좀비 바이러스처럼 작용해 종의 생태 자체를 뒤바꾸고 맙니다. 흡사, 영화 속의 좀비에 물려 감염된 사람을 연상케 하듯 세로토닌은 메뚜기의 신경계 구조를 변이시켜 공격성과 사회성을 극도로 증가시키는 것인데요. 더 이상 고독성을 띠는 온순한 곤충이 아니게 된 황충은 수백 수천만의 개체가 무리지어 움직이며 마주치는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 재앙으로 변모하죠. 하늘을 빼곡하게 메운 황충떼가 어떻게 하나의 생물처럼 유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놀랍게도 물리학계에서 등장했습니다. 1995년 물리학 학술지 피지컬 리뷰 레터스에 발표된 자기 추진 입자, 일명 SPP 모형이 핵심 이론이었는데요. 이 이론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죠. 입자의 밀도가 낮을 때는 각 입자가 기체처럼 무질서하게 움직인다. 밀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각 입자는 가장 가까운 주변 입자의 방향에 따라 자신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입자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현상을 가장 가까운 이웃 규칙이라 한다. 이때의 입자는 마치 액체처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되 시간에 따라 방향이 바뀔 수 있다. 밀도가 더욱 증가하면 입자들은 더 이상 방향을 바꾸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질서 상태가 된다. 이때 이동한 입자들을 동일한 속도로 따라가며 촬영해보면 마치 단단한 고체처럼 움직이는 하나의 덩어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은 이 SPP 모양이 입자뿐만이 아닌 메뚜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황충으로 변이 가능한 이집트 땅 메뚜기로 관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SPP 모양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와 똑같은 패턴이 메뚜기에서도 관찰되었는데요. 가로와 세로가 1m인 공간에 5에서 17마리의 메뚜기를 집어넣을 경우 각 개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기체 상태 같은 분산된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메뚜기의 숫자를 25에서 62마리로 늘리는 순간 놀랍게도 메뚜기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무리를 지어 방향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 몸처럼 일제히 방향을 바꾸며 움직이던 메뚜기들의 숫자를 74마리 이상으로 늘리자 이제는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완전한 질서 상태가 되었는데요. 즉 황충으로 변이한 메뚜기 무리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마주치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파괴적 행위 뒤에는 생물학이 아닌 물리학적 법칙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앞서 설명했듯 황충으로 변이한 메뚜기는 공격성이 극도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폭주에 가까운 이 공격성의 근원에는 끝물을 식욕이 존재하는데요. 황충은 하루에 자신의 몸무게 2배에 달하는 양을 먹어치울 수 있으며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가리지 않고 입에 넣어버리죠. 수억 마리의 황충떼가 일제히 비행하며 지나간 곳에는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습니다. 수가 과도하게 불어나 개체 간의 먹이 경쟁이 극심해진 상태에서는 수분이나 염분에 반응한 황충이 땀과 눈물을 먹기 위해 사람에게 날아드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많은 종교가 황충을 신이 내리는 형벌 혹은 세계의 종말에 찾아올 악마로 묘사할 정도로 황충의 대량 발생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죠. 끔찍한 것은 군집성이 약해 완전한 황충으로 변이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부 메뚜기종 역시도 특정한 환경 아래에서는 황충에 버금가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주기적으로 한반도에 재앙과도 같은 기근을 일으킨 풀무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 토착 메뚜기들의 알은 동면 과정을 겪은 후에 부화하죠.
이는 겨울이 지난 후에 새끼가 태어나도록 해 폐사 확률을 줄이는 생존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풀무치의 알은 날씨가 따뜻하기만 한다면 동면 과정 없이도 부화가 가능한데요. 여름에는 부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25에서 30일밖에 되지 않아 한 세대가 1개월 주기로 순환되며 기하급수적인 개체수 증가를 보이게 되죠. 그 결과 서식 밀도가 치솟은 풀무치들의 신경절이 세로토닌을 대량 분비함에 따라 변이가 시작됩니다. 보호색 대신 검은 무늬가 온몸을 뒤덮은 풀무치들을 우리 조상님들은 누리라 부르며 두려워했는데요. 누리가 된 풀무치는 한강을 자유롭게 횡단하는 게 가능할 정도의 비행 능력으로 하늘을 빼곡히 메우며 이곳저곳을 휩쓸었죠. 누리가 한반도에 어느 정도로 심각한 위협이 되었는지는 옛 문헌들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대형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가 직접 제사를 지내는 관례가 존재했는데요. 예조가 기록한 1638년부터 1693년 사이에 거행된 총 224건의 국가적 제사 중 무려 95건이 누리에 관한 것이었죠. 조선왕조실록에도 황충에 대한 기록이 수백 건 가까이 존재합니다. 관내는 가뭄이 매우 심하지는 않았지만 관 외보다 충재가 심하여 누리떼가 하늘을 뒤덮어 대낮에 그늘이 지고 메뚜기 새끼가 들판에 가득했는데 가는 곳마다 모두 그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헌들은 황충으로 인해 마을과 논밭이 초토화되었음을 실감나게 묘사함과 동시에 해당 충재의 원인을 하늘이나 지도자에 돌리는 공통된 양상을 보여주는데요. 즉, 당시 한반도에 있어 대량 발생해 변이한 풀무치는 지진, 화산 폭발,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과 동급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풀무치와 같은 불완전한 황충이 아닌 진짜 황충들은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일까요? 그 궁금증을 해소해줄 가장 좋은 사례로는 기묘할 정도의 개체수로 모두를 경악해 했던 로키산 메뚜기가 있죠. 가장 오래된 화석을 토대로 기원전 12,100년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했음이 밝혀진 로키산 메뚜기는 1800년대에 북미에 있어 그 어떠한 자연재해보다도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존재했던 대규모 황충무리 중 가장 거대했던 것은 1875년 미국 서부를 휩쓸었던 엘버트 떼였는데요. 당시 한낮에도 사방이 온통 컴컴할 정도로 하늘을 가득 메웠던 이 메뚜기 떼를 본 의사 엘버트 차일드는 취미로 배우고 있던 기상학을 바탕으로 개체수를 추산하고자 했죠. 메뚜기의 예상 속도에 어두워졌던 네브래스카 남부가 다시 밝아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곱한 그는 엘버트 떼의 면적이 약 19만 8천 제곱마일이라는 계산값을 얻게 됩니다. 이는 한반도를 완전히 덮고도 남는 크기로 최소 2조 5천억 마리에서 최대 12조 5천억 마리의 황충이 하나의 무리로서 존재한다는 의미였는데요. 당시 이 광경을 목격한 농부들은 무기력함과 절망감에 휩싸였죠. 놈들이 한번 나타나면 6시간은 한밤중이 되었다. 햇빛을 받지 못한 곡물들이 말라 비틀어지길 반복했지만 그리 슬프진 않았다. 어차피 놈들이 전부 먹어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비교적 적은 규모, 그러니까 수백만 마리 정도가 뭉친 그들은 크고 하얗게 반짝이는 구름 같았다. 햇빛을 받아 하얀 수증기처럼 보이는 날개를 보고 있자면 거대한 눈송이들이 하늘에 떠있는 기분이었다. 기후 자체를 바꿔놓을 정도의 거대한 무리는 농작물을 모조리 먹어치우는 것은 물론 양의 털, 마차의 페인트, 농기구의 나무 손잡이, 목조 주택 등 자신들이 갉아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위장에 구겨 넣었죠. 땅에 착륙한 황충은 30cm 이상의 높이로 층층이 쌓였고 성인 남성의 무릎까지 차오르는 광경도 흔했습니다. 네브래스카의 역사학자 에디슨 어인 셸던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 묘사한 메뚜기 떼의 습격은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요. 맑고 더운 7월의 어느 날 느닷없는 안개가 태양을 가리기 시작했다. 안개는 점점 짙어져 회색 구름이 되었다. 갑자기 구름은 수십억 마리의 회색 메뚜기로 변해 대지를 휩쓸기 시작했다. 메뚜기들의 날갯짓 소리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포효가 되어 귀를 가득 메웠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메뚜기가 가득했다. 무거운 양탄자가 기어가듯이 메뚜기가 땅을 뒤덮고 있었다. 농부들은 메뚜기 떼에 기름을 뿌려 불을 붙여보기도 하고 화약을 터뜨리며 저항해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불길 위로 내려앉은 대량의 메뚜기 떼가 산소를 완벽히 차단하며 화재는 빠르게 진압되었고 화약은 고작 해야 수천 마리 정도를 죽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메뚜기들은 오히려 불타거나 터진 동족의 시체를 먹이 삼아 생존을 이어갔기에
규모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로키산 메뚜기는 피해 지역의 교통망까지 마비시켰죠. 선로에 수십 센티미터 높이로 쌓인 메뚜기 떼는 기차와 충돌하면서 대량의 체액과 내장 파편을 흩뿌렸고 그 끈적이고 미끄러운 물질은 기차 바퀴를 헛돌게 할 정도였습니다. 미스터리하게도 미국 국토의 절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대재앙은 어느 순간 마법처럼 자취를 감추었는데요. 그렇게나 많은 개체수를 자랑했던 메뚜기가 급작스레 멸종할 것이라 그 누구도 예상치 않았기에 표본도 얼마 남기지 못했다고 하죠. 로키 산맥에 시체로 지층을 만들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존재했던 로키산 메뚜기는 1902년 마지막 살아있는 개체가 발견된 것을 끝으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 원인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심화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상 증식한 황충이 인류 문명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다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최근 학계와 국제기구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2020년 황충으로 변이된 사막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에서 인도 북부까지 확산되며 수십 개국의 농업 시스템을 위협했던 적이 있죠. 당시 UN 식량농업기구는 해당 사태를 국경을 초월한 복합재난으로 분류하며 전 세계에 경종을 울렸으며 UN 역시 21세기 들어 가장 위험한 생물학적 재앙이라 이를 평가했던 바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특정 지역의 잦은 강우와 고온, 수분 조건이 동시에 유발되어 황충으로 변이 가능한 메뚜기 종이 3세대 이상 연속 군집 번식에 성공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는 중인데요. 이 경우 국경을 넘어다니며 세계 주요 곡창지대를 초토화하는 역사상 최악의 황충 무리가 출현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곡창지대의 파괴는 농업 피해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곡물은 단순한 식량이 아닌 의식주 중 의와 식을 동시에 떠받치는 기반인데요. 곡물의 생산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은 가축 사료, 섬유, 의약품 원료 등 전 산업에 걸쳐 연쇄적 붕괴를 유도함과 동시에 전 지구적 공급망 및 금융 시스템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죠. 그 결과 현대 사회는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복합적 식량난과 대공황을 겪게 되고 인류가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멜서스 트랩이 다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 불가능하게 된 인구는 부메랑이 되어 생존을 위협할 것이며 세계 각지에서 발발한 식량 전쟁은 인류의 문명을 수세기 전으로 퇴보시키거나 자멸에 가까운 붕괴를 가져올지도 모르는데요. 당장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장마가 아닌 우기에 가깝게 기후가 변화 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메뚜기 종말 시나리오가 결코 공상이나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어쩌면 인류가 최후의 날에 목격할 광경은 거대한 버섯 구름 따위가 아닌 태양빛 한 줄기조차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하늘을 빼곡하게 메운 검은 메뚜기 떼일지도 모릅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1864년 1월 30일 그날 역시도 미 연합국 소속의 CSS 엘라 베마는 미 합중국의 상선을 습격하기 위해 전 세계의 바다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당시 강력한 대포들로 수십 척의 상선을 격침하는 등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있었던 선원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요. 그런데 오후 8시경 아프리카의 뿔을 따라 남서쪽으로 향하던 엘라베마의 눈앞에 상상도 못한 괴현상이 벌어졌죠. 별이 밝게 빛나는 맑은 하늘 아래 짙고 푸른 바다 위를 항해 중이던 우리는 느닷없이 너무나 하얀 물속으로 진입했다. 바다 전체가 밝게 발광한다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한 선장 라파엘 샘스와 선원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들의 눈앞에 놓인 바다는 평생을 뱃사람으로 살아온 베테랑조차 단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미지의 광경이었는데요. 수평선 주변에는 마치 멀리서 빛이 비추는 듯한 은은한 섬광 혹은 홍조가 있었고 머리 위로는 어둡고 불길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자연의 모든 모습이 변한 듯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엘라 베마는 마치 유령의 바다가 바라는 창백하고 기괴한 섬광에 비친 유령선 같았다. 섬뜩한 물 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1목표로 삼은 선원들은 잔뜩 긴장한 채 속력을 최대로 높였고 수시간의 전력 질주 끝에 엘라 베마는 익숙한 짙푸른 바다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죠. 얼마 후 항구로 귀환한 선원들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했습니다. 빛나는 바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한결같았는데요. 바로 고생한 건 알겠지만
허풍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이었죠. 먼 과거부터 선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미스터리한 현상, 빛나는 바다는 언뜻 듣기에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 위에 배가 떠있는 듯 하다는 데에서 은하수 바다라는 이름이 붙게 된 해당 현상은 참으로 기묘한데요. 최대 10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드넓은 바다가 40일 이상 지속적으로 자체 발광해 수평선 끝까지 빛으로 휩싸일 정도이죠. 항해 중 은하수 바다와 마주친 뱃사람들은 하나같이 커다란 충격에 빠져 다양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소란스러움을 느끼고 선실 밖으로 나가자 바다와 하늘이 뒤바뀌어 있었다. 어떤 자는 마침내 스틱스 강에 이르렀다며 절규하였고, 어떤 이는 이곳이야말로 죽은 자의 영혼이 떠도는 바다라 말하며 애타게 부모님의 이름을 울부짖었다. 시야 전체가 새하얀 빛에 파묻히는 기분이었다. 방향 감각은 완전히 상실되었고, 배 위에서 살아온 시간이 더 긴 사람들조차 멀미를 호소하며 토사물을 쏟아냈다. 수평선 너머에 이르면 세상의 끝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나는 우리의 배를 감싼 빛나는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이 기록들이 진실이라 믿는 사람들은 없었는데요. 뱃사람 특유의 허풍에 진절머리가 나있던 대중들은 빛나는 바다를 거대한 바다 괴물 따위의 허황된 망상으로 치부했으며 그의 가족들조차 장시간의 항해로 인해 쌓인 피로가 불러온 환각일 것이라 말하였죠. 17세기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며 늘어난 해상 교통량에 비례해 은하수 바다의 목격담 역시 증가합니다. 모카에서 뭄바이, 수라트로 향하는 여러 항해사들이 한밤중 우유처럼 흰 바다를 목격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많은 항해사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즉시 항로를 바꾸었다고 한다. 정박한 이가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특정 루트에서 국적을 가리지 않고 유사한 현상이 보고됨에 주목한 영국 왕립학회의 존 켄터는 1772년 1월 1일 이것이 미생물로 인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는데요. 고래와 같은 동물성 사체가 부패하며 발생한 미생물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생물 발광 현상을 일으켰다는 해석에는 나름의 설득력이 존재했지만 논문을 게재한 지 2달 만에 켄턴이 사망하며 추가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못했죠. 19세기 후반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한 생물학에 힘입은 과학자들은 생체 발광이 가능한 플랑크톤이 은하수 바다의 원인이라 추측합니다. 실제로 야광충과 같은 플랑크톤의 경우 반딧불이와 같은 원리로 밝게 빛을 낼 수 있어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해내곤 하는데요. 그러나 야광충은 물리적인 자극을 받아야만 발광하기에 잔잔한 표면 위에서도 며칠이고 빛나는 은하수 바다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2번의 세계대전을 거친 뒤에도 바다가 어째서 빛나는가는 여전한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비현실적인 묘사는 사실 은하수 바다는 존재하지 않으며 선원 특유의 미신적 요소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결합된 결과물에 불과하다라는 가설에 힘을 실어줄 뿐이었는데요. 인류가 최초의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보낸 뒤에도 달에 착륙해 발걸음을 내디딘 뒤에도 목성에 탐사선을 보내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한 뒤에도 은하수 바다는 여전히 과학과 신화의 경계선에 머무른 채 그 실체가 존재하는지조차 파악되지 못했죠. 1985년 아라비아해를 항해하던 연구선이 우연히 은하수 바다와 조우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즉시 해수 샘플을 채취한 연구선은 육지로 귀환하여 성분 분석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해양 박테리아 비브리오 하베이가 다량 검출되었죠. 새우, 바다가재, 굴, 우럭, 해마 등의 해양 생물들을 숙주로 삼는 비브리오 하베이는 감염 대상의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각종 질병을 야기하는 기후의 감염 병원체입니다. 실제로 양식 산업에서 집단 폐사 등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 관련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악명이 높은 박테리아인데요. 중요한 점은 해당 박테리아에 감염된 새우에서 발광 비브리오증이라는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죠. 새우의 간과 소화기관에 심각한 염증을 발생시켜 먹이 섭취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폐사를 유발하는 발광 비브리오증은 그 이름의 유래가 된 특이한 증상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새우의 머리와 몸통이 어둠 속에서 흰색과 녹색으로 빛난다는 것인데요. 특히 크기가 작은 새우 유생의 경우에는 은하수 바다와 같은 밝은 유백색을 띠죠. 이는 신호 분자를 서로 분비하고 감지하여 집단의 크기를 파악해 특정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박테리아 특유의 성질, 쿼럼 센싱에 기인한 것입니다. 비브리오 하베이의 경우 개체수가 증가하였다고 판단되면 발광 유전자를 발현하기 때문에 감염된 새우들의 몸이 빛나는 것이며, 크기가 작은 유생은 박테리아의 농도가 짙어 더욱 밝은 색을 띠게 되는 건데요. 이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은하수 바다의 가장 유력한 원인이 어떤 조건에 의해 대량 발생한 비브리오 하베이라고 추측했지만, 이 가설에도 명확히 해결할 수 없는 의문점들이 산재해 있었죠. 바다의 넓은 지역이 균일하게 빛나기 위해서는 박테리아 역시 해당 해역 전체의 고밀도 상태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박테리아가 섭취할 대량의 영양소를 필요로 하기에 수십일간 발광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하수 바다는 영양소가 부족한 외의 수역에서도 사례가 꽤나 보고되는 등 과학적으로 해명이 불분명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다양한 추가 샘플들은 우연한 조우가 여러 번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실현될 수 없었기에 연구에 진척이 없는 답답한 상황만이 계속되었습니다. 연구가 난항을 빚었던 이유는 샘플 부족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꾸준히 목격담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죠. 눈앞에 비현실적인 광경을 담기 위해 카메라나 핸드폰을 꺼내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은하수 바다를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생각하면 되죠. 사람의 눈은 어둠에 적응하면 100만 분의 1 수준의 미약한 빛도 감지해낼 수 있어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와 별, 흐릿한 대기광까지 감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카메라는 사람의 눈에 비해 성능이 몹시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셔터를 누르는 것만으로는 어둠 속의 미약한 빛을 거의 담아내지 못하는데요. 카메라로 별과 같은 물체를 찍기 위해서는 고성능 센서 및 부품들이 장착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노출 시간을 길게 설정하고 조르기와 ISO 값을 조정한 후 삼각대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등 여러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생각지도 못하게 은하수 바다를 마주친 사람들은 고성능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 별을 찍는 법 역시 알지 못했기에 연구팀은 사진 자료 없이 목격담에만 의존한 채 조사를 이어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2019년 또다시 1985년과 같은 기적과도 같은 우연이 일어났는데요. 길었던 의사 생활을 은퇴한 기념으로 요트 가네샤에 탑승해 예전부터 꿈꿔왔던 세계 일주 여행을 만끽하고 있던 요한 레멘스 박사가 은하수 바다와 조우하게 된 것이죠. 요트에 탑승한 7명의 승객 중에는 대학에서 생화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 진학, 해양 독성 물질을 연구 주제로 삼고 있던 나오미 맥키넌도 있었습니다. 레멘스 박사와 맥키넌은 곧바로 샘플을 채취하는 한편 들고 있던 고프로로 바다를 촬영했는데요. 이것으로는 눈앞의 광경이 전혀 담기지 않자 별을 찍는 법을 알고 있던 레멘스 박사는 급하게 주머니 속에 갤럭시 S9 플러스를 꺼내들었죠. 스마트폰 카메라의 프로 모드를 이용하여 능숙하게 카메라 설정값을 조정한 그는 최초로 은하수 바다를 촬영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세계 일주를 끝낸 직후 레멘스 박사와 맥키넌은 학회에 보고를 마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진과 좌표를 바탕으로 위성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해당 해역에서 무려 가로로 600km, 세로로 35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은하수 바다가 무려 40일 이상 지속되는 광경이 포착된 것이었죠. 이전에도 위성을 통해 해당 현상이 촬영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목격담과 사진, 위성 기록이 모두 완벽히 일치한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위성 관측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낀 학계는 미국 해양대기청, 미해군 등과의 협업을 통해 2021년 장기간 위성 관측을 시행하는 등 관련 연구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그리고 2025년 4월 은하수 바다 연구의 집대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논문이 마침내 학계에 발표되었죠. 1600년대부터 수집된 목격 사례 415건을 한데 모아 정리하고 기상 관측과 해류의 흐름 등 수많은 자료들을 통합해 최초의 포괄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낸 해당 논문은 은하수 바다의 미스터리를 일부나마 해명해냈습니다. 첫째, 주로 북서 인도양에서 인도의 몬순 해류가 전환되는 7에서 9월, 1에서 2월에 집중 발생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지속시간은 1에서 3주, 면적은 10,000제곱킬로미터이나 이를 훨씬 뛰어넘는 사례 역시 존재한다. 셋째, 라니냐가 끝나는 시기에 특히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여전히 그 원인은 완벽히 해명되지 못한 채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은하수 바다가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예측하는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과 같았는데요. 과거 신화로 치부되었던 은하수 바다를 완전히 과학계에 편입하는 것도 모자라 그 뒤에 숨겨진 미생물 네트워크, 기후와 해양의 상호작용 등 지구의 체계 자체를 이해하는 커다란 발전의 시작을 예고한 것이었죠. 머지않은 미래에는 어두운 밤바다가 신비로운 푸른색으로 밝게 빛나는 장엄한 광경이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은하수 바다의 모든 미스터리가 해명될 것이라는 자그마한 기대를 품고 학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이 지구에는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08년 러시아 제국 상트페테부르크에서 부유한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 코지레프는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놀랍도록 총명한 머리로 각종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코지레프를 본 주변에서는 그에게 가문을 이끌어갈 수재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그 평가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는 수재 정도가 아닌 명백한 천재였습니다. 1928년 19살의 나이로 레닌그라드 대학교 물리학과와 수학과를 졸업한 코지레프는 곧바로 천체물리학 대학원 과정을 밟기 시작했는데요. 단 3년 만에 대학원까지 졸업한 그는 풀코보 천문대에서 인류 전문가 자격으로 근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레닌그라드 교육학 연구소에서는 상대성 이론을 강의하는 물리학 교수로서 맹활약했죠. 특히 놀라울 정도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특유의 직감은 코지레프가 바쁜 교수 생활을 병행하는 와중에도 괄목할 만한 천문학 성과를 여러 거두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촉망받는 천체물리학계의 초대형 유망주로서 명성을 떨치게 된 코지레프의 앞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격동하는 사회와 체제는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과도 같았죠. 1917년 러시아 제국이 혁명으로 무너진 이후 내전을 거쳐 건국된 소련의 권력을 잡은 이오시프 스탈린이 대숙청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내부 고발일지라도 일단 처형대에 올리고 봤을 정도였던 무차별적인 숙청은 풀코보 천문대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1936년 6월 19일 소련에서 관측될 예정인 개기일식을 대비해 풀코보 천문대장 보리스 게라시모비치가 해외 과학자들과 맺은 학술적 협력 관계를 반혁명적 행위로 판단한 소련 정부가 1937년 천문대 직원들 대부분을 체포한 것이었죠. 보리스 게라시모비치를 포함한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소련 정권을 전복하려는 테러 조직에 가담했다, 자본주의를 숭배했다, 해외 연구를 핑계삼아 간첩 행위를 했다, 볼거강을 탈취해 서방에 판매하려 했다 등의 터무니없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즉결 총살령에 처해졌습니다. 체포된 이들의 가족 친척까지 연좌제를 적용받아 일가 친척이 모조리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일도 빈번했는데요. 비교적 경력이 짧은 편이었던 코지레프는 다행히도 사형만큼은 면할 수 있었지만 그간 쌓아온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서지고 말았죠. 반동분자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 코지레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한순간에 역적이 핏줄이 된 코지레프의 가족들은 재산이 국고에 환수된 뒤 추방당했고 아내까지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유망한 학자이자 명망 높은 교수에서 한순간에 가혹한 노역에 시달리는 죄인 신세가 된 코지레프는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을 버텨야만 했는데요. 마르크스의 가르침을 저속한 언어로 비판하고 연방의 자랑인 두나예스키를 모욕한 코지레프에게 10년의 추가 징역을 선고한다. 1941년 1월 25일 또다시 근거 없는 혐의를 적용받아 도합 20년의 형기를 살게 된 코지레프는 기약 없는 수감 생활 속에서도 연구에 매진함으로써 자신만의 독자적인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죠. 그렇게 탄생한 이론의 이름은 바로 인과역학이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원인과 결과의 관계성에 주목한 인과역학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공리를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어떤 사건에서의 원인과 결과는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예를 들어 누군가 방문을 열 때 문을 미는 손과 열리는 문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개체로 둘은 언제나 다른 위치에 존재한다. 따라서 원인과 결과는 언제나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며 그 거리를 아무리 줄인다 하여도 0이 될 수 없다. 둘째, 원인은 반드시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어야 한다. 셋째, 따라서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만 흐르며 이 방향은 절대적이다.
그 원인과 결과를 구분 분리하는 미지의 힘이 바로 시간이라고 생각한 코지레프는 자신의 두터운 물리학, 수학 지식을 바탕으로 수백 수천 번의 사고 실험을 반복해 나갔죠. 그러던 도중 그간 코지레프의 수많은 성과에 일조했던 직감이 또다시 번뜩였습니다. 회전운동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무게 변화와 열 발생을 기존의 기본 상호작용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던 코지레프는 시간은 물리적 실체를 가진 에너지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독자적인 이론을 구축해낸 코지레프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인과역학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코지레프는 위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보석 같은 인재입니다. 그가 인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던 1946년 살아남은 천문학자들이 한데 힘을 모은 구명 요청을 소련 정부가 받아들이며 코지레프가 가석방되었죠. 10년간의 공백이 무색하게 다시금 활발한 천문학 활동을 시작한 그는 수억 년 전까지만 해도 달에서 화산 활동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 달에는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수성의 대기에는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등을 최초로 발견해냅니다. 이 업적들은 달 크레이터와 소행성에 코지레프의 이름이 붙을 정도로 놀라운 위협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인과역학의 연구만큼은 결코 빼먹지 않았던 코지레프는 단순한 이론을 넘어서 실제로 시간 에너지를 컨트롤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연구를 통해 금속성 물질이 시간 에너지의 흐름을 흡수, 반사,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 코지레프는 그 중에서도 알루미늄 거울이 시간 에너지를 가장 잘 반사시킨다는 것을 파악해냅니다. 이후 그는 가장 효율이 좋은 구조를 찾아 나섰는데요. 회전운동에서 발생한 미세한 변화들의 원인이 시간 에너지 때문이었으니 시간 에너지 그 자체에 회전을 줄 수만 있다면 반사량이 획기적으로 증폭될 것이다. 그 해답으로서 나선형 구조를 도출해낸 코지레프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죠. 길쭉하게 만든 알루미늄 거울을 나선형으로 몇 바퀴 감아놓은 장치로 최대한 시간 에너지를 증폭한다면 적절한 조건 하에서는 그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타임머신을 제작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시간을 조작해 원인과 결과의 거리를 0에 가깝게 줄인다면 텔레파시는 가능할지도 모른다. 번뜩이는 직감으로 위대한 업적을 여러 세웠던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텔레파시의 실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연에 의해 특정 조건이 만족되며 원인과 결과의 거리가 0에 가깝게 줄어들어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떠한 과정도 거치지 않고 결과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직감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한창 연구에 몰두해 있던 1983년 코지레프는 끝내 자신의 가설을 입증해내지 못한 채 이것을 미래 세대가 완성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고는 74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말았죠. 코지레프의 사후 그의 유지를 이어받은 후대의 과학자들은 남겨진 이론과 가설을 바탕으로 시간 에너지 증폭 장치를 실제로 제작해 보기로 합니다. Новосибирске придумали, опираясь на Козырева, устройство в виде больших цилиндров алюминиевых. Считали, что в алюминиевых цилиндрах вот это вот пространство отражается как-то, концентрируется. И такие зеркала мы условно назвали зеркалами, но это условное название Козырева, сделали в Новосибирске. И вторую серию зеркал переместили на Диксон. 1989년 소련 의학 아카데미 시베리아 지부의 연구팀을 포함한 대형 프로젝트 팀은 코지레프의 인과역학을 검증하려는 목적하에 실험을 개시했는데요. 장치가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파악한 이들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극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딕슨까지 코지레프 미러를 운반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죠. 어떤 구조가 가장 효율적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다양한 모양으로 장치를 제작해두는 꼼꼼함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실험 방법은 아주 단순했는데요. 먼저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유래한 77개의 기호와 상징을 컴퓨터 내에 입력해 두었죠. 실험 개시 직전 컴퓨터가 무작위로 3개 또는 5개의 상징을 선택하면 이것을 코지레프 미러 내부 안으로 들어갈 실험자에게 전달합니다. 내부로 들어가 착석한 실험자는 소련 전역에 위치한 각 연구실에 전달받았던 상징을 정신적으로 투사하는데요. 그 후 각 연구실은 77개의 상징 중 자신들이 전달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을 고르면 되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실험이었음에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실에서 상징을 정확하게 수신받으며 텔레파시가 성공한 것인데요. 이에 연구팀은 1년 반 후 전 세계 12개국의 학자들과 협력해 수신지를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등 다양한 지역으로 늘린 대규모 실험을 개시했죠. 약 5,000명가량의 인원이 참가한 해당 실험에서는 무려 95%에 가까운 정확도로 텔레파시가 성공했습니다.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인과역학의 단순한 이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Сначала поместили в горизонтальное зеркало, и я ощутила совершенно необычное. Мое тело начало уплотняться сначала. Я уплотнялась, и такое ощущение, что распределялась энергия после, и снова уплотнялась. Вот такие приливы были уплотнения и распределения. Почувствовала тепло, почувствовала энергию, почувствовала вибрации во всем организме, в каждой клеточке. А мне было очень комфортно и очень хорошо. 코지레프 미러 안에서 텔레파시를 시도했던 시험자들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던 미지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꼈다고 입을 모아 증언했죠. Я увидела над собой большой фиолетовый купол. Он был весь расчерчен по типу шахматной доски, но вместо черных полей были очень сложные иероглифы фиолетового цвета. 또한 여러 실험자들에게서 공통된 상형 문자 혹은 상징을 보였다는 기이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총 1200개 이상의 상징들을 시험자들에게서 수집한 언어학자들은 뜻밖의 결과에 경악했는데요. 해당 상징들이 선사시대의 도구, 거성유적, 암각화 등에서 관찰되는 여러 키워드들과 일치하였던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코지레프 미러의 시간에너지 증폭을 통해 먼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결과가 수만 년에서 단 몇 초로 단축된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연구팀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영적, 종교적 현상 역시 동일한 원리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연구팀은 교황을 상징하는 교황 3층관의 형태가 코지레프 미러와 유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덧붙였는데요. 3층관이 착용자의 머리에서 시간 에너지를 증폭시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등 여러 초자연적인 현상을 발생시켰다는 것이었죠. 한편 주류학계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예기치 못한 수감 생활로 인해 정신이 피폐해진 코지레프의 망상일 뿐이다. 인과역학에 따른 시간 에너지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코지레프 미러는 과학이 아닌 오컬트의 영역에 있으며 실험 역시 통제 변인이 너무나 모호한 데다 논리적 비약이 과도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학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코지레프의 놀라운 통찰력을 강조하며 결국 그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과연 코지레프 미러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에너지를 증폭하는 놀라운 장치일까요? 아니면 그저 끝이 보이지 않은 감옥 생활을 이겨내기 위해 유망한 과학자의 뇌가 발휘한 자기 방어 기제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그 진실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